99%가 모르는 중산층의 착각. 월급 500이면 중산층? 대한민국 현실은 다릅니다. 여러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중산층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안락한 삶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특히 월급 500만 원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는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가도 막상 현실은 만만치 않죠. 집값, 교육비, 생활비, 그리고 노후 준비까지 신경 쓰다 보면 이게 정말 중산층이 맞나?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은퇴 후에 조금이라도 여유로운 삶을 살려면 지금부터 꼼꼼하게 계획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정작 그 실행 과정은 쉽지 않아요. 오늘은 중산층이라 불리는 계층에 대한 착각,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에 어떤 위험 신호가 도사리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월 500만 원이라고 하면 왠지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겠다 싶지만 이 돈 가지고 정말 노후가 보장될까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난 중산층이잖아 라는 안심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값과 물가가 치솟는 현 시점에서 노후를 생각하면 이 정도 소득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사례 마이너스 새로운 지출이 계속 생기는 김 씨의 이야기. 김 씨가 겪는 50대 중반으로 곧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건설 회사에서 25년 넘게 일하며 현재 월 500만 원 안팎의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동안 여러 번 인사이동이 있어 가끔씩 급여 상승 효과도 누렸지만 자녀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시점에 교육비가 확 뛰었습니다. 게다가 자녀가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니 최소 몇 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들 거라는 계산이 나오죠. 김 씨는 나 정도면 그래도 중산층이지라는 생각으로 꽤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눈앞에 두고 보니 남아있는 대출도 있고 자녀의 결혼 자금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고민되는 건 본인의 노후 자금이에요. 과거에는 월급 500 정도면 중산층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가가 뛰고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 정도 소득만으로는 노후의 안정감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 씨도 뒤늦게 깨달은 거죠. 내가 생각했던 중산층은 사실상 빡빡하게 살아가는 상황이더라라고요. 이 두 번째 사례 마이너스 은퇴했더니 생활비 부담이 커진 박 씨의 이야기. 박 씨가 겪는 60대 초반으로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소일거리로 주 3일 정도만 일합니다. 현역 시절에는 매달 500만 원 가까운 급여를 받았기에 스스로 그래도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큰 소비를 하지는 않았지만 매달 나가는 보험료와 각종 공과금, 그리고 식비나 교통비 등을 제외하고 적금도 조금씩 넣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너무 빠듯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자잘한 지출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 저녁으로 먹는 약값이라든지 한 번씩 병원에 가면 드는 검사비나 진료비, 또 친지 경조사에도 꾸준히 참석해야 하는데 이러한 지출이 은퇴 후 오히려 체감상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많아지니 작은 취미 활동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그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죠. 결국 박 씨는 월 500이면 중산층이라는 말에 스스로 속아온 게 아닌가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그동안 월 500만 원을 벌던 시절보다 훨씬 더 적은 돈으로 생활비를 맞춰야 하죠. 문제는 삶의 질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느냐인데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병원비 부담 같은 변수가 크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 마이너스 투자, 실패로 불안해진 이 씨의 이야기. 이 씨가 겪는 40대 후반으로 현재 월 소득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조직 개편이나 구조 조정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 여차하면 퇴직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몇 해 전부터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로 목돈 마련을 시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늘어난다, 평생 월급만으로 노후 대비하기 힘들다 같은 이야기가 워낙 많으니 이 씨도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투자라는 게 운이 좋을 때는 짭짤한 수익을 주지만 타이밍이 안 맞으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씨가 자금을 넣어둔 종목이 하락세를 타면서 몇 달 만에 큰 폭의 손실을 입었어요. 결국 다시 적립식으로 코인을 사보겠다고 이것저것 시도했는데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어서 마음이 영 편치 않습니다. 이 씨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월 500 받으면 뭐하나.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 본인은 그래도 명함 있는 직장인이니 중산층은 맞다고 생각했었지만 막상 구조조정이라는 불안 요소 앞에서 이 월급이 영 미덥지 않다는 거죠. 이 씨는 간신히 모은 퇴직금이나 적금 정도로는 은퇴 이후 3040년까지 버티기 벅찰 것 같아 하루하루가 마음이 조급하다고 합니다. 자, 이 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점이 있죠. 중산층이니까 걱정 없을 줄 알았다가 막상 은퇴를 앞두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니 불안이 엄습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집값과 교육비가 워낙 높고 수명도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야 하게 됐습니다. 월 500만 원을 버는 시기도 결국 길지 않고 그나마도 현역 시절에 충분한 자산 형성을 못한 경우가 많아요.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자녀 교육비 마련하느라 빚을 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은퇴 후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노후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앞으로 얼마나 지출할 것인가를 미리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작게는 병원비부터 크게는 예기치 못한 수술비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어려워졌을 때 도와줘야 하는 상황 등 인생에서 변수가 워낙 많아요. 때문에 우리가 막연히 월 500이면 충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건 어찌 보면 무책임한 낙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현재 월 소득 중에서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현역 시절부터 소비 패턴을 체크하고 은퇴 후에는 어떤 부분을 줄일 수 있고 어떤 비용이 더 늘어날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죠. 둘째, 국민연금 이외의 추가 연금 또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 금리나 배당 등이 안정적인 상품으로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 안전하죠. 셋째, 주택 마련 여부도 중요하지만 내 집 마련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큰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이자, 부담을 지게 되면 정작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중산층이라는 단어에 스스로 갇히지 않는 태도입니다. 나는 중산층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단정 짓고 막연히 내 삶을 낙관해버리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언제든지 변하고 개인의 상황도 예측 불가능하게 바뀔 수 있거든요. 오히려 스스로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노후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정 아래에서 치밀하게 준비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중산층이라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김씨, 박씨, 이씨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월 5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과 현실적인 제약을 절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저 당장 한 달, 두 달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은퇴 후에 살아야 할 세월은 훨씬 길고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여기에 더해 은퇴 이후의 삶을 단순히 노후에도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보다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단절과 심리적 공허감도 찾아옵니다. 소득도 줄었는데 인간관계까지 축소되면 예상치 못한 외로움과 우울감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 재정적인 부분뿐 아니라 은퇴 후의 생활 전반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내 삶에 의미 있는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중산층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종의 안전판처럼 작용할 수 있지만 사실 소득만 놓고 보면 그 기준이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월 500만 원, 600만 원, 혹은 700만 원을 벌어도 주거비, 교육비, 각종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면 그건 더 이상 중산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은퇴 후에는 소득이 한참 줄어드니 나중을 위해 뚜렷한 플랜이 없다면
걱정과 불안이 끊임없이 찾아오죠. 결국 핵심은 지금 내 형편과 수입이 어떻든 간에 은퇴 이후의 재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불안 요소를 미리 줄여놓고 실제로 필요한 지출 규모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망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중산층이든 아니든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스스로를 끝없이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죠.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은퇴 후 삶이 막막하다는 두려움을 조금씩 덜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은퇴만 하면 이제는 쉬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줄 알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퇴직금과 국민연금, 거기에 재취업 자리까지 있으면 살만하지 않을까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년퇴직 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기대했지만 지금은 평균 수명이 길어져 은퇴 후에도 최소 2030년은 더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긴 시간을 버틸 만큼 안정적인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62세에 은퇴한 한 가장은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월급은 과거의 반토막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든 들어간 게 다행이지라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는 점점 구멍이 커졌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쓰다 보니 통장은 빠르게 바닥나고 노후의 불안감은 더 커져갔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은퇴 후 재취업해도 소득은 줄고 지출은 줄지 않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전문가 인사이트를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1. 62세 회사원 출신, 다시 일했지만 반토막 난 월급. 김씨 62세는 제조업 회사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다행히 퇴직 직후 협력업체에서 재취업 제안을 받았고 주저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월급이 과거의 5,060% 수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매달 500만 원 넘게 받던 사람이 이제는 250만 30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니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퇴직금으로 메꾸면 되겠지 생각했지만 의료비 자녀, 결혼 지원금 같은 예상치 못한 큰 돈이 빠져나가면서 통장은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외식 횟수를 줄이고 자동차도 팔아야 했습니다. 일은 다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팍팍하냐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사례 2. 58세 은퇴 후 자영업에 도전한 남성. 박 씨 58세는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며 작은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불황과 배달앱 수수료, 임대료까지 겹쳐 순이익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일은 예전보다 더 고되고 소득은 직장 다닐 때의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3년 만에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재취업 시장으로 나섰지만 나이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재취업은 성공했지만 역시 월급은 반토막. 이럴 줄 알았으면 은퇴 전에 생활비 구조부터 확 줄여놓을 거리라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사례 3. 65세 여성, 연금만 믿다, 생활고에 직면. 정씨 65세는 남편의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월 130만 원 남짓, 여기에 의료비와 관리비, 손주들 용돈까지 나가다 보니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결국 마트 계산원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하루 6시간 서서 일하고 받는 돈은 월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몸은 힘들고 수입은 적으니 노후에 이렇게까지 일할 줄 몰랐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왜 재취업해도 소득은 줄어드는가?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재취업 소득이 과거의 5,070%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나이와 직무의 한계. 나이가 들수록 기업은 임금보다 경험을 활용하려 합니다. 즉, 고위직 경험자도 단순 관리직이나 파트타임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 구조 변화, 자동화 디지털화로 인해 중장년층이 갈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연봉 협상력 약화, 나이 든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협상력이 떨어지며 선택권은 기업에 쏠립니다. 결국 재취업 자체가 어렵고 설령 일자리를 얻어도 과거
월급의 절반만 받아도 감사해야 하는 현실에 놓이는 겁니다. 노후 지출을 줄이는 법,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3가지.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노후에는 소득보다 지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주거비용 최소화.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지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필요하게 큰 집에 살면 관리비, 세금, 난방비까지 늘어납니다. 자녀가 독립했다면 규모를 줄이는 게 현명합니다. 실제로 김 씨 부부는 40평대 아파트에서 20평대로 옮긴 뒤 매달 관리비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소비 습관 재정립. 젊을 때와 똑같이 외식, 여행, 쇼핑을 이어가면 금방 적자에 빠집니다. 노후에는 소득에 맞춰 소비를 조정하는 것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한 가정은 매달 100만 원 이상 쓰던 식비를 직접 요리와 공동 구매로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건강관리에 투자. 가장 무서운 지출은 바로 의료비입니다. 60대 이후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지출을 줄이는 길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고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결론, 준비된 은퇴만이 자유를 준다. 62세 은퇴자, 재취업했지만 월급은 반토막. 이 이야기는 특정 누군가의 사례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은퇴 후 재취업은 더 이상 제2의 전성기가 아니라 생활비를 메꾸기 위한 고단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지출 구조를 단순화하고 건강을 지키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은 줄 수밖에 없지만 지출을 통제한다면 불안감은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진짜 성공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출을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지갑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그것이 은퇴 후 삶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겁니다. 은퇴 후 재취업, 왜 반토막 월급이 당연한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은퇴 후 재취업 시장은 이미 임금 하락을 전제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실제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재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기존 대비 약 6,0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기업, 공기업, 임원 출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은 인력을 새로 채용하면서 고액 연봉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즉, 500만 원 받던 사람이 다시 일을 시작하면 300만 원, 많아야 350만 원 수준이 현실이고, 자영업을 시작하면 순이익은 그보다 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은퇴 후 재취업은 안정적 소득원이 아니라 생활비 보조수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은퇴 후 반드시 줄여야 할 지출 3가지. 은퇴 후에도 과거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면 금방 파산에 이릅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로 줄여야 할 지출이 있습니다. 1. 주거비. 주거비는 은퇴 가계 지출의 최대 고정비입니다. 특히 전세월세로 사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 약 130만 원으로는 월세만 내도 빠듯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가주택 보유자라면 큰 집을 유지하지 말고 관리비, 세금이 적게 드는 소형 주택으로 이사하는 게 유리합니다. 전월세 세입자라면 주거복지 제도의 주거급여, 노인 공공임 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답입니다. 실제로 주거급여는 소득 재산에 따라 가구당 최대 수십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 교통비. 자동차를 계속 유지하면 매달 고정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차량 유지비, 보험료, 세금, 주유비, 정비비를 합치면 연 300만 400만 원은 기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0세 이후엔 차를 소유하기보다 필요한 때만 빌려 타는 게 훨씬 경제적. 실제로 카쉐어링 서비스나 대중교통 패스를 활용하면 월 10만 15만 원 수준으로 교통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식비와 외식비. 은퇴 가계에서 식비는 쉽게 줄일 수 있는 지출 항목입니다. 보통 2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평균 식비는 80만 100만 원 정도인데 이 중 외식비만 줄여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는 집밥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직접 장을 보고 조리하면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팁 숫자로 보는 절약 효과.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통비 절약, 자동차를 팔고 카쉐어링을 이용한 어씨 부부는 연 400만 원 지출을 줄여 국민연금 월 130만 원에 추가로 여유 자금 3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거비 절약, 40평대 아파트에서 20평대로 이사한 B씨는 관리비만 매달 2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연간 150만 원 이상 절약 효과가 생긴 거죠. 식비 절약, 외식 8회를 예외로 줄인 C씨는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절약했습니다. 연간 360만 원, 국민연금 3개월치와 맞먹는 돈입니다. 즉, 지출 구조만 조금 조정해도 연간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지 말 것.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생활비, 구멍 메우기에 사용하다 순식간에 소진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금은 절대 소득 대체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투자나 비상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 전략적으로 조정.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도 있지만 65세까지 미루면 최대 36%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버틸 수 있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건강관리 비용은 아끼지 말 것. 예방 차원의 지출은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합니다. 정기검진, 치과 치료 같은 필수 건강관리는 장기적으로 큰 지출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노후 파산 사례 중 상당수는 의료비 폭탄이 원인이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생존 전략은 벌이가 아니라 쓰기에서 나온다. 정리하자면 은퇴 후 재취업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소득일 뿐 과거 월급의 절반만 받아도 다행이라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집은 줄이고 차는 팔고 외식은 줄이고 퇴직금은 지키고 연금은 늦추고 건강엔 투자하고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은퇴 후 삶의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은퇴 후 진짜 성공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아끼느냐에서 갈린다는 겁니다. 퇴직금 5억이었는데 63세 변호사의 은퇴 6년 차 생활비 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은퇴 후의 삶 혹은 지금부터 슬슬 은퇴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 중이신가요? 오늘은 63세 변호사의 은퇴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변호사라고 하면 누가 봐도 경제적으로 여유롭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퇴직금 5억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은퇴 후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생각보다 얼마나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1. 63세 변호사의 은퇴 6년 차 이야기. 먼저 이분의 간단한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로 일하셨고 오랫동안 법조계에 몸담아 오시면서 사회적 지위와 연봉 모두 꽤나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가족들과도 좋은 집에서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누리셨죠. 그런데 57세쯤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그동안 충분히 고생했으니 조금 일찍 은퇴해서 남은 인생 즐기면서 살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되셨답니다. 그렇게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으로 5억 정도를 수령하셨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은 5억이면 노후 자금 충분하겠네요 라고 부러워하기도 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 6년이 지난 지금 월 평균 생활비만 40만 500만 원 정도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들 줄은 몰랐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정말 5억으로 시작해서 6년 만에 생활비 때문에 곤란함을 느끼고 있다면 분명 무언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텐데요.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실제 은퇴 사례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각각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맥락의 이야기가 있으니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2. 은퇴 후 생활비 고민 사례 3가지. 1. 60세 공무원, 연금만으로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어씨는 60세에 30년 넘게 몸담았던 공직에서 퇴직했어요. 국민연금과
별개로 공무원 연금이 꽤나 괜찮다고들 하니까 은퇴 후에는 그 연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거라고 확신했다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월 평균 25만 3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연금만으로 생활이 빠듯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월 500만 원 넘게 쓰는 생활에 익숙했거든요.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넉넉하니 매달 적게 쓰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대요. 문제는 은퇴 후에도 씀씀이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늘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줘야 하고 취미나 여행도 포기하기는 싫고 그런 식으로 지출이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모자라기 시작하더랍니다. 결국 어씨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크게는 주택 리모델링 계획을 전면 보류했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던 국내 여행도 1년에 23번으로 줄였죠. 결정적으로는 차를 중고로 바꾸면서 유지비를 아꼈다고 해요. 이렇게 생활 패턴을 바꾸니까 그제야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55세 대기업 임원, 퇴직금 3억으로 집 사느라 다 썼어요. B씨는 50대 중반에 대기업에서 꽤 높은 직급으로 일하시다가 구조조정 이슈로 예상보다 일찍 퇴직하셨어요. 직장에서는 희망퇴직금으로 3억을 받았는데 은퇴 후에는 내 집이 있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집을 구매하는데 퇴직금을 거의 다 쏟아부었거든요. 처음엔 나름 자신감이 있었대요. 집값은 오르니까 나중에 팔아도 되고 본인도 부업 좀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부업이라는 게 쉽지 않죠. 나이 들어 새로 일을 시작하려니 건강 문제도 있고 인맥도 회사 바깥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부업으로 벌 수 있는 수입은 소소했고 매달 나가는 공과금, 관리비, 또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퇴직 이전 생활과는 전혀 다른 긴축 재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대기업 임원이었으니까 나가도 잘 살겠지라는 안일함이 B씨를 가장 힘들게 했다고 해요. 결국 B씨는 다시 작은 사무실을 구해 컨설팅 일을 시작했지만 매달 안정적으로 수입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죠. 은퇴 후에는 돈 나갈 구멍은 많고 들어올 구멍은 없구나라는 뼈아픈 교훈을 느꼈다고 합니다. 63세 변호사, 퇴직금 5억, 그거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C씨, 바로 63세 변호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0대 후반에 일찌감치 퇴직을 결정하며 받은 퇴직금이 5억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 몇 년은 아주 여유롭겠다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생각보다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첫째, 본인이 평생을 웬만하면 좋은 거 쓰고 좋은 것 먹는 생활에 익숙해 있었어요. 둘째, 자녀들이 이제 취업도 했고 독립했으니 오히려 본인한테 돈이 안 들 줄 알았는데 자녀들 결혼이나 집 장만 등에 조금씩 보태다 보니 목돈이 훅훅 빠져나갔답니다. 또 변호사로 활동할 땐 병원 갈 시간도 없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자꾸 아픈 데가 보인다는 말처럼 건강검진부터 각종 병원비가 생각보다 부담이 됐어요. 결정적으로 은퇴 후 6년째가 되니 지금 속도로 돈을 쓰면 10년 뒤에는 남은 게 거의 없겠다라는 위기감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미 고정돼 있고 사실 이걸 완전히 다운그레이드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뭔가 일을 시작해야 하나 고민 중이시라고 합니다. 3. 은퇴 자금을 유지하는 현실적인 방법. 은퇴 후 생활비 문제를 줄이려면 결국 고정 지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말이 쉽지 실제로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조금씩이라도 실천해야 노후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 비용 점검.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관리비, 공과금이 꽤 큽니다. 평수가 넓은 아파트라면 은퇴를 앞두고 다운사이징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혹은 전원주택이나 외곽 지역으로 옮겨서 생활비를 낮추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해야겠지만요. 건강관리 선행. 중년 이후 건강관리가 최고의 절약이라는 말이 있죠. 의료비는 한번 큰 병이 터지면 순식간에 몇백, 몇천만 원이 나갈 수 있어요. 운동습관, 식습관 개선, 정기 건강검진 등을 미리 챙겨서 큰 비용이 드는 일을 최대한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금 투자 전략 점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나 되고 언제부터 수령하는지를 미리 파악해야 해요.
그래야 필요한 추가 자금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은퇴 후에도 투자나 재무 설계를 통해 일정 수익을 만들어 두면 부담이 덜합니다. 단, 무리한 투자나 생소한 분야에 뛰어드는 건 위험하니 주의가 필요하겠죠. 새로운 소득원 모색. 꼭 회사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파트타임 형태로 해볼 수 있어요. 전문성이나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설팅, 강의, 자문 등을 해볼 수도 있고요. 몸이 허락한다면 가벼운 활동을 통해 사회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 보면 경제적, 정신적 만족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4. 퇴직 6년 차가 주는 교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6년 차라는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어느새 통장 잔고가 예상보다 훨씬 줄었는데 라며 충격을 받곤 합니다. 왜냐면 은퇴 직후 12년은 내가 이렇게 자유롭고 돈도 있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고 주변에 선물도 하고 자녀들에게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그렇게 56년 지내다 보면 실제로는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 소진되어 버립니다. 63세 변호사님 역시 변호사니까 당연히 돈이 많을 것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스스로는 이제 앞으로 2030년 이상은 더 살 텐데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이 고민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5. 마무리하며 퇴직금 5억이었는데 63세 변호사의 은퇴 6년 차 생활비 공개 라는 말이 주는 울림이 크지 않나요? 5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커 보이지만 막상 본인이 살아갈 남은 세월에 비하면 생각만큼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은퇴 전의 소비 습관과 삶의 수준은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고 자녀 지원비나 의료비 같은 예측 불가능한 지출도 계속 생기거든요. 여러분이 아직 은퇴 전이시라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구체적으로 은퇴 후 월 고정 지출은 얼마쯤 될까? 내 연금은 얼마쯤 들어올까? 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다면 같은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가계부나 가정재무상태표를 점검해 보세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줄이고 여력이 된다면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국 돈이라는 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쓰기 나름이라며 늘 빠듯해질 수 있고 반대로 조금밖에 없어도 계획적으로 쓰면 한결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글을 보시면서 난 지금부터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63세 변호사라는 다소 여유로워 보이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은퇴 6년 차 생활비 문제와 함께 다른 두 분의 은퇴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퇴직 후의 생활비, 정말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고 점검하는 습관을 꼭 만들어 보세요.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노후를 꿈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퇴 후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 당신의 황금길을 망치는 지름길. 야, 자네 아직도 그렇게 꽉 막혀서 살아? 인생 뭐 있어? 한번 사는 인생 즐겨야지. 반갑게 만난 친구 녀석이 던진 말에 울컥했습니다. 은퇴 후 조용히 책이나 읽으며 소박하게 살고 싶었는데 친구는 저를 답답한 꼰대 취급하며 욜로 라이프를 강요했습니다. 결국 저는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 무리한 투자에 손을 댔고 힘들게 모은 노후 자금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은퇴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들과의 만남은 당신의 황금길을 잿빛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이 당신의 삶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무분별한 투자를 부추기는 사람 묻지마 투자, 대박의 기회. 사례 1. 김씨 아저씨의 씁쓸한 경험.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김씨 아저씨는 은퇴 후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로부터 지금이 투자 적기라는 말을 듣고 솔깃했습니다. 친구는 묻지마 투자를 권유하며 자신이 투자한 종목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친구의 말을 믿고 노후 자금을 투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종목의 주가가 폭락했고 결국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투자를 부추기는 사람들은 당신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도록 유혹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의 노후 자금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2. 과소비를 조장하는 사람 인생 뭐 있어? 즐기면서 살아야지. 사례 이박 여사님의 후회. 박 여사님은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은 박 여사님에게 이제 돈 쓸 때도 됐다며 값비싼 여행, 명품 쇼핑 등을 권유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친구들의 말에 휩쓸려 과소비를 시작했고 결국 노후 자금이 바닥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은퇴 후에는 제한된 수입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소비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늘리도록 유도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3.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 세상 참 힘들다. 살맛 안 나네. 사례 3이 선생님의 우울. 이 선생님은 은퇴 후 봉사활동을 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 선생님에게 이제 늙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며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선생님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 점점 의욕을 잃었고 결국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은퇴 후에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들은 당신의 기분을 다운시키고 삶의 의욕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어두운 미래만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현명한 선택, 행복한 은퇴 생활. 물론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당신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2. 건강한 취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 함께 운동하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등 건강한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3. 당신의 꿈과 목표를 지지해주는 사람, 당신의 은퇴 후 계획을 응원하고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당신의 황금기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 보세요. 김씨 아저씨의 눈물 묻지 마. 투자의 덫. 은퇴 자금을 노리는 하이에나들. 은퇴 후 3년 제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지난주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김씨 아저씨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말문을 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김씨 아저씨는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꿈꾸며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친구의 달콤한 유혹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김씨 아저씨의 친구는 자신을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지금이 투자 적기라며 묻지마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친구는 자신이 투자한 종목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자랑하며 김씨 아저씨에게도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친구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화려한 수익률에 현혹된 김씨 아저씨는 결국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종목의 주가는 폭락했고 김씨 아저씨는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은퇴 자금을 노리는 하이에나들, 그들의 달콤한 유혹. 김씨 아저씨의 사례는 안타깝게도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사람들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은퇴 자금을 유혹합니다. 이들은 주로 동창회, 친목 모임 등에서 활동하며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후 투자를 권유합니다. 그들은 화려한 언변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묻지마 투자를 부추깁니다. 묻지마 투자, 그 숨겨진 위험. 묻지마 투자는 말 그대로 아무런 정보나 분석 없이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자들은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이에나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은퇴자들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도록 유혹합니다. 은퇴 자금을 지키는 현명한 투자 전략. 은퇴 후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쫓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1. 분산 투자.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장기 투자.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3. 전문가의 도움.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투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투자 목표, 위험 감수 능력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줄 수 있습니다. 4. 검증된 정보. 투자 정보는 반드시 검증된 출처에서 얻어야 합니다. 지인의 말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5. 냉정한 판단. 투자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김씨 아저씨의 사례를 통해 배우는 교훈. 김씨 아저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묻지마 투자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자금은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하이에나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소중한 은퇴 자금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명한 투자 전략으로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박 여사님의 눈물. 과소비의 늪. 은퇴 후 삶을 집어삼키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저는 친구 따라 파산했습니다. 지난달 저는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힘겹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박 여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평생을 알뜰하게 살아온 박 여사님은 은퇴 후 그동안 꿈꿔왔던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은 박 여사님에게 이제 돈 쓸 때도 됐다며 값비싼 해외여행, 명품 쇼핑 등을 권유했습니다. 친구들의 부추김에 넘어간 박 여사님은 어느새 과소비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 여사님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고 노후 자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박 여사님은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힘들게 모은 재산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은퇴 후 과소비 왜 위험할까? 박 여사님의 사례는 은퇴 후 과소비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과소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듭니다. 1. 줄어든 소득, 늘어난 지출. 은퇴 후에는 연금이나 저축 등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소비는 이러한 제한된 수입을 빠르게 고갈시키고 빚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심리적 불안감. 은퇴 후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충동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과소비는 결국 더 큰 불안감을 초래합니다. 3. 사회적 고립. 과소비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고독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 습관, 행복한 노후의 시작. 은퇴 후 과소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소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예산 계획. 매월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예산 계획을 세워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2. 소비 습관 점검. 자신의 소비 습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3. 건전한 취미생활. 과소비 대신 건전한 취미생활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운동, 독서, 봉사활동 등은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4. 전문가, 상담, 재정 관리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재무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재정 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박 여사님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 박 여사님의 이야기는 은퇴 후 과소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은퇴 후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현명한 소비 습관을 통해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해야 합니다. 과소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여사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 삶, 꿈이었나, 악몽이었나, 긍정을 앗아가는 부정의 그림자, 은퇴자 우울증 심층 취재. 선생님 괜찮으세요?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이 선생님의 댁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 선생님은 봉사활동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선생님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요즘 통 잠을 못 자. 뭘 해도 재미가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귀찮아. 이 선생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뭐 하려고 그래?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지. 괜히 나서서 힘 빼지 말고 몸이나 챙겨. 이 선생님의 주변 사람들은 그의 열정을 비웃고 꿈을 깎아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부정적인 말들이 쌓여갈수록 이 선생님은 점점 의욕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이 선생님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은퇴자 우울증 사회적 타살인가? 이 선생님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그중 상당수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지지 부족이 은퇴자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은퇴는 흔히 끝으로 인식되지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과 부정적인 말들은 은퇴자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삶의 의욕을 꺾습니다. 노인은 짐짝이라는 낙인, 사회적 편견의 덫. 우리 사회에는 노인은 짐짝이라는 뿌리 깊은 편견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편견은 은퇴자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우울증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1. 노인 혐오 발언 틀딱, 꼰대 등 노인을 비하하는 발언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노인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2. 세대 갈등 젊은 세대와 노년층 간의 갈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비난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3. 노인 소외 노인들은 사회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독감과 우울증을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긍정의 힘 은퇴 후 삶을 바꾸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은퇴자들이 있습니다. 1. 봉사활동은 은퇴 후 삶의 의미와 보람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며 자존감을 높이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2. 평생 교육 은퇴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고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3. 건강관리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사회적 지지 가족, 친구, 이웃과의 교류는 은퇴 후 삶의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은퇴자 우울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1.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노인을 짐짝 취급하는 사회적 편견을 버리고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세대 간 소통 강화 젊은 세대와 노년층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3. 노인 사회 참여 확대 노인들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4. 정신건강 지원 강화 은퇴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선생님의 희망, 우리 모두의 희망. 이 선생님은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봉사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이 선생님의 희망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은퇴 후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만나면 독되는 사람들 과학으로 풀어보는 황금기 방해꾼. 인생 뭐 있어? 즐기면서 살아야지. 반가운 얼굴로 술잔을 건네는 친구의 말에 솔깃하셨나요? 은퇴 후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잠깐. 과학은 당신의 욜로 라이프에 빨간불을 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뇌과학, 심리학, 행동경제학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은퇴 후 만나면 독이 되는 사람들의 유형을 파헤쳐 봅시다. 1. 뇌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부정적인 사람들. 세상 참 힘들다. 살맛 안 나네. 에이,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 늙으면 다 똑같지. 이런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마 축 처지고 의욕이 사라질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부정적인 말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뇌의 해마를 위축시킵니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인데 이게 쪼그라들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죠? 다 늙어서 뭘 하려고 그래? 이런 말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리거든요.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말은 뇌를 정체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과학적 근거. 코르티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뇌 기능을 저하시키고 우울증,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합니다. 출처 머규 B. S. 2007. 피지 알러지 언드 NUROBIOL OGY of Stress and Adaptation Central Role of the BRAIN. 신경가소성.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능력 신경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환경은 이 능력을 저해합니다. 출처 도이지 N. 2007. 더 BRAIN that changes itself. 2. 지갑을 얇게 만드는 과소비 유혹자들. 인생 뭐 있어? 즐기면서 살아야지. 야, 이번에 새로 나온 명품백 봤어? 완전 예뻐. 우리끼리 해외여행 한번 가자. 인생 뭐 있어? 이런 말에 넘어가 충동적인 소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감은 잠시, 후회는 오래 남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쾌락의 쳇바퀴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 돈을 쓰지만 곧 만족감은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쾌락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죠. 이 나이에 돈 아껴서 뭐 하려고? 이런 말은 더욱 위험합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를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은퇴 후 삶은 길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소비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협합니다. 과학적 근거. 쾌락의 쳇바퀴.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에서 얻는 행복감은 일시적이며 곧 다시 새로운 쾌락을 찾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출처 브리크먼 P 앤드 캠벌 T. 1971. 허다닉 렐러티비점 언드 플래닝 더 구드 서사이어티. 현재 편향. 사람들은 미래의 이익보다 현재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충동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세일러 R. H&SUNSTINC R. 2008. 너지 임프루빙 디시전즈 어바우트 헬스, 웰스, 언드 해피너스. 3. 잘못된 투자로 이끄는 묻지마 투자 전도사들. 묻지마 투자, 대박의 기회. 이번에 내가 투자한 종목 대박 났어. 너도 같이 투자할래?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친구 따라 투자했다가 쪽박 찰 수 있습니다.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묻지마 투자 전도사들은 당신의 불안감을 이용해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도록 유혹합니다. 지금 투자 안 하면 후회할걸? 기회는 지금뿐이야.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릅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는 묻지 마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 손실 회피 사람들은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묻지 마 투자는 손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출처 KAHNMAN D&TVRSKY 1979 프라스펙트 시리 앤 어널러서스 어브 디시전 언더 리스크 밴드웨건 효과 다른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현상입니다. 묻지 마 투자는 밴드웨건 효과에 휩쓸리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콜르먼 A. M. 2001 딕셔너리 어브 사이칼러지 은퇴 후 황금기를 위한 현명한 선택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기. 우리 함께 등산 동호회에 가입할까?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는 건 어때? 봉사활동 같이 해볼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당신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함께 건강한 취미를 즐기고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추천 도서. 행복의 기원 서은국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뇌과학, 진화심리학, 철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행복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넛지 리처드 탈러, 캐스 선스타인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작은 넛지의 힘에 대해 알려줍니다. 은퇴 후 현명한 선택을 위한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팩트 플리스 한스 로슬링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돕는 책입니다. 부정적인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도록 이끌어줍니다. 은퇴 후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황금기를 만들어 나가세요.